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환우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인보다 덜 엄격한 차입 규제를 받는 외국인의 한국 주택 구매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가 제한되는 국가에 대한 호혜적 조치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요일 정부는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정책을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호혜성이 외국인들이 이곳의 주택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우리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로서는 캐나다 정부가 악화되는 주택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선진국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인 소유 토지 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4,035건이 신고되었고 작년 6월 말에는 72,180건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7,327채인데 다섯 개 나라가 그 합한 게 78,845채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10만 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섯 개 나라의 것만 본다면은 중국인들이 60%의 그 주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그 중국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일삼았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한국이 쉴 데 없이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거에도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주택 비율이 그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2021년도에 1%라고 돼 있는데 2023년 7월에는 1.4%다. 이게 뭐 1%면 작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그 부동산 버블이나 그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뭐 하는 데 있어서 묻지마 투자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나온 대로 그 이 대출이 그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국인인 경우 어 뭐 이런 거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외국인은 부동산 소유 자격을 얻기 위해 최소 1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국가가 모두 그 소유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부동산 임대권을 얻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호혜성이 없이 중국인이 한국 그 아파트를 구매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상호주의나 호혜성 하고는 위배되는 건데 이런 거를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그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에, 김동영 서울시 글로벌 부동산 협회 회장은 조세 정책 대출 규제 경제성 평가 및 기타 관련 주택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고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연간 수입에 비례하여 은행에서 돈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들은 그러한 규칙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것이 이제 거꾸로 국내인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한테 오히려 유리하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또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철저히 증명해야 되지만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호혜성이 없는 공산국가 중국인은 국내 부동산 소유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중주의자로서. 이러한 의견을 일본 쪽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류 중국인이 가장 많은 나라 톱 16, 일본은 12, 1위는 의회, 논란 930만 명, 더 뉴스 렌즈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요. 태국이 930만 명으로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관심사항은 한국에 107만 566명이 있고 일본에는 92만 2천 명이 있는데 에, 저는 이것을 나라 인구가 일본은 1억 뭐 넘죠. 우리나라는 뭐 그 5천만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구 대비 재류 중국인의 비율을 보면 한국의 중국인이 일본보다는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중국이 각 나라별로 중국 비밀 경찰서가 분명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어, 뭐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코멘트가 204건이 붙었는데 주요 코멘트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중국인 이주자들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댓글을 그 코멘트를 한 사람 중에서 중심 극한 정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러한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본인의 판단으로 행동한다고는 할 수 없죠. 본국으로부터의 사명을 띠고 일본에 온 사람도 혹은 본국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을 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의 고층 맨션의 구입은 나중에 문제를 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원지나 자유대 기지 인접의 광대한 토지 구입 등도 안전 보장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뉴스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일본에서 홋카이도 어디에 그 군부대 근처에 중국인이 땅을 샀다든지 또 중국인이 무인도 섬을 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주도 그 해군기지 그 근처에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든 토지든 그 중국은 제한을 두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되면은 중국도 이 개인 그 토지 소유 재산권 뭐 이런 거가 있는 나라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그 중국인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어떤 이 초를 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정치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이미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총선에 대한 얘기는 크게 다루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약방의 감초식으로 한두 개씩 넣어보고 싶은데 이낙연 광주 출마 선언 민주당 정신 되찾아야 김수정 기자 조선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색깔을 약간 뭐 연두색,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로 했네요. 임종석 전략적 잔류 민주당 총선 패배하면 구심점 등극. 박정홍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 중구 그 성동갑 공천 배제에 컷오프 됐는데 반발의 탈당 의사까지 내비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당의 뜻을 수용한다며 잔류 의사를 밝혔다. 자기가 이재명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민주당을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네요. 총리 회견 사라진 중국 전인데 시진핑 권력 집중 더 공고히 뭐 많이 회자되고 있고 이미 그 예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이중우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2024년 양의 관전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경제 성장률은 5% 이상 유지 여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차는 부동산 경기 둔화, 소비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방안, 이거 어떤 의견이 나올 거냐? 대외 메시지는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민진당 총통 연임한 대만 향한 한국의 중국 관련 하나의 중국 관련 강경 메시지 여부, 그 다음에 외교부장 교체 등 시진핑 이론 집권체제 강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좀 뭐 관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실질적인 그 양해가 오늘부터 돌아간다고 하죠. 11일까지.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국정연설을 하는 동안 의원들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미하일 슈넬 더 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어, 뭐 정부 지출 법안 뭐 이런 거 좀 공화당이 맡고 있는 입장이고 또 우크라이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난제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이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셧다운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은 일본을 디플레이션에 되돌리려는 마음인가? 증권회사 간부에게 금리 인상을 주가에 포함시키는 조직적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제 수준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또 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배워보려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쌍케이 신문 특별 기자 다무라 히데오라는 사람이 석간 후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빨간 거는 실질 임금은 실질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1989년부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이제 그 한 4만 행이 이제 그 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얘기를 여기서 쭉 그 리먼 쇼크 때부터 해가지고 좀 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장원 디프레이션에 빠지게 된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케인즈의 얘기를 그 인용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해 물가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계속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 예상을 가져오는 것은 수요 부족이고 수요 축소의 원흉은 실질 임금 하락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질 임금과 무관한 거다. 우에다 총재는 일본을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글쎄요, 그 저기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고 그 발표 할 거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데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뭐 이런데 뭐 주가하고는 이런 실질 임금하고는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또 나름대로 그 이 견제론적인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중국 떠난 외국인이 한국 아닌 일본 택한 이유,
한정현 기자가 더 스쿠프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참 발디 그 뉴스들을 내는 그 발이 이 좀 느린 게 좀 문제로 좀 보입니다. 도쿄 증시에 외국인 몰려들며 2월 매매 비중 70%에 육박,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감 덕이다. 일 슈터듯이 코드 강력 적용, PBR 규정으로 상장 폐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요거 흉내내서 했지만은 미약한 게 뭐냐 그러면은 상장 폐지 이런 강제 조항이 없다는 거고 스튜어드 코드 얘기는 우리한테 지금 없었어요. 그 금융감독원 그 발표에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4일 개장과 함께 4만을 넘어서며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일본 증시는 2월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있다라고 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첫째, 일본은 지난해 디프레이션에서 벗어났다. 지금 벗어났냐 안 났냐는 이제 아까 앞서도 저기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좀 신중론이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 총재는 지난 2월 22일 중의원 예산위에 참석해 일본은 디프레가 아닌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상태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째, 엔저 저금리를 유지해 기업의 이익이 개선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기대감을 일본 증시에 몰리고 있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지역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은 일본 증시 부활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디플레 탈출과 기업의 이익 개선은 결과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그 원인 결과를 매우 중시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업 지배구조의 스튜어디시 코드가 근본 원인이란 얘기인지 묻고 싶네요. 이 기자분한테. 워렌 버핏은 일본이 2018년 기업 지배구조 규정을 제도화하자 일본 5대 상사 주식을 각각 5%씩 매입했었다는 예를 들고 있고 요체는 스튜어디시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벌칙 중 하나가 PBR 일이 안 되는 거는 퇴출 제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기업 주총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마련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스튜어디시 코드라고 한다라고 용어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개정한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 투자자와 지분 소유자는 피투자 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ROE. 저도 이거를 분석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만은 보는 관점이 틀려서 기업이 ROE를 개선하려면 과잉현금 상호 출자를 줄이거나 사업 수익성을 높이거나 자사주 매입을 늘리거나 실적이 저조한 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보험회사 소유 지분을 포함한 일본 기업 집단의 상호 출자 비율은 지난 1990년대 50%에서 현재 10%대로 내려왔다. 이런 것도 조정의 그 한 상징적인 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자산운용사 맨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도쿄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정을 보면 각 주에 ROE 등 여러 장치가 들어가 있다며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재 개그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업들은 본업에 충실해라. 본처에 충실해라. 첩질들 하지 말고 여윳돈 있다고 그런
의견이 좀 생각이 들어가요. 금호석화, 한미약품, 고려인 등 경영권 충돌 예고, 박시은회 두 명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드는 모양인데 주총일이 쭉 이렇게 그 3월 달에 있는데 에, 포스코가 3월 21일이고요. KTNG가 3월 28일, 고려인이 3월 19일, 삼성물산이 3월 15일. 여기 그러니까 그 주청을 하기 전에 저는 사업보고서가 주청에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사업보고서를 알아야 뭐 주청 의안을 이 재무제표를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니까 그날 당일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산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 주청 이전에 그 발표들을 해야 될 겁니다. 사업 보고서. 저는 그 2024년도 사업 보고서 지금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는 것을 지금 콘텐츠로 지금 어, 계속 하고 있듯이 2003년도 우리나라 그 저성장 구조의 그 단면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저성장 구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그 주요 그 콘텐츠로 해볼 생각입니다. 아, 나름대로 이렇게 그 주요 이슈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했네요. 마고른 밸류업 주총, 총수 일가도 적극적 주주 제안, 차 파트너스와 손잡은 박철환, 금호석화 자사주 소각 등 요구, 한미약품 경영권 표대결 전망, 고려인 영풍, 공방 후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네스 니마이어라는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7천만 년 전 티타노사우루스의 뼈대가 70% 가까이 그 완성되었고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한 2년 정도 비밀에 붙여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빨을 봐가지고는 육식동물 같이 육식동물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참, 일이 7천만 년 된 화석이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그 프랑스라는 얘기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고생물학 석사 학위를 따기 위해 지난 9월 에너지 분야 일을 그만뒀다고 포스트가 보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합청업체 격차라고 제목을 제가 가져왔고요. 뭐 거창하게 그 우리나라 이 원래 제목은 뭐 이 격차를 뭐 변화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전태일 재단하고 공동 기획을 했다나 뭐 이렇게 돼서 나온 얘기인데 그 프로 매기는 그 표현들이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그 대기업 정규직이 260만 명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비율이 1936만 명으로서 12대 88인인데 대기업의 그 월급 수준이 그 너 아니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업 하청업, 조선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취재한 모양인데 원청 근로자의 50 내지 70% 수준이고 원청이 기피하는 더 위험한 업무를 도맡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직원을 직영인원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고 그 조선업이라는 게 이제 그 각각 그 만든 것들을 그 하청업체에서 조립하는 조립업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선업은 원 하청 간 격차로 갈등이 큰 산업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조선업계 원하청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모여 상생을 위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의 예를 들어서 이달부터 협력사 직원들 월급을 별도의 전용 계좌로 입금 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쪽팔리기도 할 거예요. 왜냐면은
하청업체 대표한테 그 줘가지고 거기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얼마 낼 거냐? 그러니까 월급을 다 공개해야 되니까 쪽팔리기도 하니까 올려야 될지도 모르죠. 협력사들 모금의 성과가 또 늘렸다. 아니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 그 상거래에서 침해를 당하는 거죠. 하청업체 그 대표의 그 권리를 그것은 하청업체에서 해야 될 일이 원청인 HD 현대공업, 현대중공업에서 월급을 직접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저는 이런 그런 측면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 음, 하청업체 사장도 그러면 월급쟁이 같이 일을 하란 얘기냐, 뭔 얘기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남는지 까발려지는 얘기죠. 인건비가 대부분일 겁니다. 자재는 그 원청업체가 자재를 댈 거니까 그게 결국 하청업체는 인건비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직원들 월급을 얼마로 그 통장을 넣는다고 한다면은 너 얼마 받아 처먹는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격을 더 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오네요. 협력사들 몫이 성과급도 늘렸다. 호텔 등 휴양시설을 협력업체 직원들과 이용할 수 있게 복지도 확대했다. 지난 2월엔 협력사 직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시설도 문을 열었다. 이건 뭐 이미 그 용접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훈련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협력사의 실질 임금을 늘리고 복지를 확충하고 생산성을 키우는 세계의 화살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심 있는 업종이 자동차 석유화학, 항공우주산업, 식품 등 다른 산업에서도 원하청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조선업계의 첫 실험이 어떤 성과를 낼지 각계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80%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 불투명한 고민하는 상황은 고스란히 저출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로 나오는 거죠. 청년들의 취업 포기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제는 그런 거죠. 중소기업의 그 임금을 올려서 그 채산성이 남느냐. 그러면은 원청회사가 사실은 발주금액을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원가식 사고방식으로는 그렇게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원청회사에서 세계적인 경쟁에 의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 맞붙어 가지고 또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건 종합적인 경영적인 측면으로도 봐야 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두로 직접 들은 얘기는 88%를 일괄 동일하게 볼 수 있겠냐. 조선업 하청의 80%는 조선업만이 아니고 다른 그 국내 중소기업에 이미 많은 그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이냐? 이거는 아주 국가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이 자꾸 가격을 후려치니까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싼 인건비 가지고 그 국내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 그 전 세계 그 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무슨 이런 데서까지 해서 베트남 그다음에 몽골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젊은 애들까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해남에 있는 섬에까지 러시아 어, 청춘들이 와가지고 일도 개똥같이 하는 것 같던데 일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잠깐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섬까지도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격차 얘기만 그래서 격차를 줄이면 해결되느냐? 그거이 아니지. 그게 기업 경영이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얘기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건비를 고인건비로 주면서 하청업체한테
에, 충분한 그 대가를 주면서까지 원청 기업이 그 조선업이라고 한다면은 수주를 따낼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것은 별도의 종합적인 경영으로 인건비가 올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 되지. 이런 것을 특별 취재팀이 내서 전태일 재단하고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해가지고 특별해서 뭐 격차를 줄인다. 뭐 머리 착상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정권 교체에도 원전 선택한 폴란드, 한 유럽 확장 나선다. 박성호 기자 조선 비지에서 했는데, 한국 폴란드 원전 협력 프로젝트 개요해서 뭐 이렇게 한수원에서 뭐 이렇게 만든 거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수원이 폴란드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체코, 루마니아 등 중유럽을 비롯해 서유럽까지 수출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동유럽 지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의식이 강하다 하면서 그 폴란드부터 우선은 중점적으로 하고서 컨소시엄을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 코리아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프랑스 전력청과 이파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완전 탈원전을 했지만은 프랑스는 오히려 원전을 더 돌리고 있는 나라죠. 지난달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후보군에서 탈락했다. 아직까지 그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 거다 해가지고 소송인데 뭘 좀 변화시켰는지 어땠는지 그런 걸 또 기술적으로 그 극복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도 원전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저성장 구조로 가고 있는데 원전이 청정 에너지로서 재규정됐으므로 원전이 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원전 수출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또 원전을 좀 많이 돌려서 LNG 발전, 이 화력 발전 이런 거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도 계속 적자고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도 문제가 많죠. 단독 미 빌딩에 정부 돈 1,800억 투자 미래에셋 몽땅 날릴 위기 이병준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가격 변동률 해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의 그래프인데 2023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2024년에 조금 그래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로 돼 있지만은 투자자문사 그린 스트리트 자문이 집계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지수는 2022년 5월 155포인트 이후 하락해 올해 초 121.8포인트를 찍었다. 그거가 부동산 가격들이 왜 내리냐 그러면은 공실률이 늘어나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20% 19.6% 4분기 작년 4분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19.6%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건물 가격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몽땅 날릴 위기다. 단독이라는데 다 날리냐? 잘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애톰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 역시 630건으로 1년 전보다 2배로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나다 보면 우리나라도 그 임대라고 간판 붙여는 게 많아요. 공실돼 있는 것들이 가끔 눈에 띄고 그러는데 또 반대 뉴스도 있습니다. 외국은 공실률이 많아서 고민인데 우리나라는 공실률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오피스 빌딩은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그 자영업 하는 뭐 식당이라든지 그 이런데
점포들이 그 임대가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